안녕하세요. 송영길 TV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오늘은 송영길의 옥중 칼럼 5번째 시간이고요. 제 옆에는 지난번 송영길의 딥톡 스픽스 방송이었죠. 그때 3부에 나눠서 함께 방송하셨고, 최근에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미주민주 참여 포럼 최강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최강철 대표님 소개를 드리자면,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미 동행 강화를 위해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셀프로 자기소개 조금 더 붙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정의, 공정, 민주, 참여, 평화, 통일이라는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미국에서 우리 민족의 또 우리 한민족 전체 또 이게 미국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 미주 한인 정치력을 향상을 통해서 미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중적인 유권자 평화단체 미주민주참여 포럼 K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광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송영길 대표님, 대한민국의 최고의 외교인재뿐만이 아니라 브레인이신데 안타깝게 옥중에 계시는 바람에 이 자리에 함께 못해서 매우 안타깝지만 또 우리 송영길 대표님의 마음을 다 함께 담고 최근에 미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팩트들과 진실들을 근거로 우리 정다은 대변인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나 뉴스, 라디오 통해서 많이 뵈서 오늘 처음 뵙는 건데 되게 친근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많이 뵀지만 사실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국을 잘 모르는, 트럼프도 잘 모르는 저의 기준으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니 너무 수준이 낮다고 비웃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드디어 트럼프가 어, 다시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저번에 송영길 대표님이랑 방송하셨을 때는 대선 기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이 11월 초였으니까요. 그 전에 아마 송 대표님하고 세 번에 걸쳐서 미 대선 전망과 또 그 후보자별 당선 시에 우리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인덱스하게 좀 분석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되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행정권, 입법권 네. 모두 이제 장악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부재인 네. 상태입니다. 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먼저 여쭈어보고 싶어요. 예, 그 안타깝게도 12월 3일 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사실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공이 굉장히 놀랬고요. 또 지금 미국이 대결하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권위주의, 독재주의 체제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가치 외교를 펼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건데 이 민주주의의 이 미국의 어떤 한미 동맹의 그래도 은혜라면 은혜일까 아니면 그런 영향으로 미국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었어요.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또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하면서 전 세계 모범국이 됐던 돼 가서 이제 미국이 조야가 아주 기뻐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에 미국은 굉장히 놀랐고요. 그런 와중에 현재 한미 동맹이라든가 미국의 모든 그 동북아 전략들은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미국의 연방의원들 또 미국의 행정부 관계자들은 조속하게 한국의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민주정부의 구성 속에 민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이제
더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를 다시 만들지 않을까.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일어났던 12월 3일날 일어났던 쿠데타로 인해서 한미동맹의 어떤 근본적인 신뢰,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가 서로 어떠한 굳은 믿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사실 여러분도 정규 방송에서 하는 뉴스를 보면 이제 미국에 대한 기사가 정말 짧게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저희가 깊게 고민하지는 못했는데, 그건 생각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 불렀던 거. 네,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사실 기억이 되고 있는데, 보통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됐어요. 심지어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기업인처럼 네, 정치를 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분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통의 정부라면 어떤 노력을 보통은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트럼프 현 정부, 현 아직은 이제 윤석열 정부지요. 직무가 정지돼 있긴 한데 현 정부는 그 1년 넘게 진행된 미국의 선거 과정에서 양당 후보에 대해서 균형적인 외교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균형적인 접근을. 잘 알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국제 다자간 협력을 중시한다는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외교 전략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쏟으면서 심지어 이게 뭐 국제관계에서 중국, 러시아 이런 외교를 떠나서 미국 내에 대한 또 트럼프 공화당에 대한 외교도 소홀히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1차적으로 그렇지만 본인이 아주 공을 들였던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수많은 연방 의원들이 개인 성명을 내서 이 계엄의 불법성, 이 계엄은 민주주의 훼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라는 개인 성명을 발표하고요. 또 12월 6일 날 브레이 셔먼 의원이 하원 본회의에서 이 윤석열 정권의 친위 구태타를 엄중하게 비판을 하고 우리 한미 동맹은 전권과 그러니까 한국 정권과 미국 정권과의 동맹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가치 동맹이다. 그리고 국민과 국민과의 동맹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계엄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 국회와 또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우리 의회는 미국 의회는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를 냅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 작년 12월 커트 캠벨이라든가 그 아시아 태평양 짜르 있지 않습니까? 커트 캠벨 차관보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그리고 앤소니 블링컨 등 국무장관 등 모든 사람들이 전례 없이 이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의회 정부 관계없이 비판을 하고 사실은 이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히 윤석열한테 속았다라는 이제 입장이었고 그걸 이제 넘어가서 그럼 트럼프 새로운 행정부도 지금 아무 발언을 해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한국의 이제 일부 보수 또 극우 세력이 말하듯이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할 것이다라는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이런 팩트를 아시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텐데 일단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나친 편향적인 재선을 이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을 한 2번 정도 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래서 그쪽 트럼프 측에 이제 메시지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 면담을 요청하는데 다 거절한 거로 알고 있어요. 만나질 않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는데 작년 미국의 선거 과정 중에 7월 13일 날 펜실바니아 버틀러시라는 데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트럼프가 앞을 보고 연설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노조 측에서
이 준 자료를 보느라고 저쪽에 슬라이드를 보느라고 고개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 관절을 맞아서 아마 직사를 했을 것 같은데 돌리는 바람에 총알이 비껴나서 이쪽 귀를 맞은 거예요. 정말 천운이네요. 정말 천운이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하지만 신이 나를 살렸다. 뜻이 있어서 아메리카를 살리고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오고 물론 트럼프가 굉장히 과격하고 거친 부분도 있지만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항상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평화와 전쟁을 추구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대통령부터 야당 지도자까지 트럼프의 생명과 테러는 이룰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럼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내요. 그때 당시 아마 이재명 대표도 냈고 아마 송영길 대표님도 페이스북에다가 네네. 저희 트럼프의 안전을 기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는데 아마 한국에 기사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7시간, 8시간 동안 안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그리고 이제 2024년에 4월 26일자 폴리티코라고 미국의 저명한 정치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아티클이 하나 실립니다. 기사가 실리는데 요지는 바이든은 검찰권을 어떻게 활용해서 정적을 죽이는지에 대해서 한국의 윤석열한테 배워라. 라는 아주 아티클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캠페인 측이 모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대 이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이 친위 쿠데타에 대한 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뭐 저번에 2021년 1월 6일 날 의사당 폭력으로 기소된 1,500명에 대한 범죄자, 그러니까 변제 혐의자들에 대한 사면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비슷하게 또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가 감성이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그때 의사당 폭력 사태도 이렇게 강변을 해요. 사실 그 당시에 미 하원 의장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한테 이게 폭력 사태가 우려가 되니까 10,000명에 가까운 방위군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했다. 근데 그거를 국회 측 그러니까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께서 거부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의 발언은 폭동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키자라는 일단 자기 방어적인 말은 하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윤석열은 국가 권력, 군대, 특수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것도 더군다나 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특수군을 투입해서 HID를 투입해서 북한군으로 가장하고 공항을 공격하고 사드 기지를 공격하고 이게 상주인가요? 그 대구공항을 공격하고 청주공항을 공격하려 했다는 그런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렛 셔먼 의원이 사실 MBC하고 인터뷰에서도 그런 걸 강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한국의 아주 그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독재로 가는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이 행위하고 본인의 그 지지자들이 일으킨 그런 거하고 등치시켜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행위를 아주 지금 싫어하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송영길 대표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서 이제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소가 왜 도랑을 걸을 때는 오른쪽 풀도 좀 뜯어먹고 왼쪽 풀도 뜯어먹고 물도 마셔가면서 그렇게 걸어야 된다. 그게 네. 우리 한반도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쪽으로만 몰빵이라는 이런 저급한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가 놀랍고 정말 미국이 실망을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대표님 나오시는 유튜브나 네. 이런 뉴스 같은 거 잘 찾아봤었는데 가장 쉽고 찬찬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를 예. 위한 배려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예, 우리 또 제가 알기는 우리 송영길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독자들께서는 그 외교 안보에 대한 아주 지식이 굉장히 깊다고 제가 들었고, 그렇지만 또 미국 상황은 좀 이렇게 우리 한국하고 여러모로 이제 상황들이 좀 틀린데요. 어, 두 가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릴 거 설명드리고,
하고는 있는데 이따 부정선거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네. 미국 상황과 어떻게 틀린지 좀 말씀드리고. 예. 그러겠습니다. 최강철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 네.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대표님 제가 정말 몰라서 우리는 한미 FTA가 있고 네. 쿼터제가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에도 25%의 관세를 물릴 거야. 막연하게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도 그 관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관세는 세 가지 단어 중에 그 세 번째에 속한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는 God이고 신이고 하나는 love고 사랑이고 그리고 관세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관세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이 선호도를 보여요. 그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미국의 몇몇 대통령들 를 이제 이렇게 따온 거기도 하지만 어떤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먼저 관세 정쟁을 벌인 게 멕시코, 캐나다였잖아요. 그래서 한 25%씩 매겼다가 근데 그 관세가 경제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의 유입이라든가 또 펜타닐이라는 마약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라는 명분으로 25%를 씌웠다가 그러니까 양국의 정상들이 클라우디아 멕시코 대통령 그리고 트리도 그 캐나다 총리가 결국은 그게 문제라면 멕시코에서는 10,000명의 그 군대를 국경으로 보내서 그걸 조치하겠다고 했고 캐나다는 한국 돈으로 1조 9천억을 국경 수비 강화를 위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바람에 한 달 정도 유예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2월 4일인가요? 중국에 대한 10% 보편 관세를 이제 매겼고요. 10% 관세를. 근데 그 중국은 사실은 그 대응하는 거에를 가장 강도 낮게 뭐 대응 보복 관세를 매기긴 했지만 뭐 거의 그 미국 제품들이 영향이 없는 제품들을 위주로 사실은 진행이 돼서 원래는 중국에게는 60%를 매기겠다고 캠페인 내내 했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동맹국인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멕시코, 캐나다 했던 것보다 낮은 거를 매기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1기 때와 똑같이 철광과 알루미늄에 25%를 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게 우리한테도 임팩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트럼프 1기 때는 똑같은 철광과 스틸과 알루미늄 제품에 25%를 매겼는데 그때는 우리 정부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협의를 통해서 관세를 없애고 쿼터 그러니까 국가발 수입 할당제를 통해서 그 당시에 360만 톤 가까이 되는 우리 철강 수출이 있었는데 그거를 253만 톤인가요? 그 정도로 낮추는 선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 4, 5년 가까이 그 정도의 물량만 수출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더 25%를 옮긴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아마 철강 수출 4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마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그 코스코라든가 뭐 여러 가지 큰 제철 회사들 말고도 현대제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사실 그 스틸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수많은 중소업체들이 사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4년 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도 그게 있었지만 즉각적인 그 협상을 통해서 정부 관계자들의 이 외교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거를 쿼터로 낮췄듯이 지금 그런 것을 보여야 되는데 현 대행 체제의 이런 현재 역량으로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우려는 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헌재 판결이 신속하게 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차기 국민의 정당성을 얻은 민주적 정부가 빨리 들어서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 이게 단순히 이번 철강 문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사인하는 거 보니까 곧 자동차와 등 다른 품목에도 이제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멕시코로의 우회 생산되는 제품들에서도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 멕시코, 미국, 캐나다가 함께 맺은 이 협정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뭐 중국 많은 나라가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둬서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로 만드는 우회 그 수출할 목적으로 멕시코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도 한 90개 정도 멕시코에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아 자동차 포함해서 예를 들면 기아 자동차가 멕시코에서 한 연간 25만 대를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한 15만 대, 16만 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빨리 이 정부가 새롭게 선출돼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협상을 즉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시는 송영길 네, 대표가 이런 외교, 저번에 한미 FTA 때도 송영길 대표께서 거기 단장을 맡으셨나, 특위위원장을 맡으셔서 활동을 네, 하셨는데, 이렇게 외교, 국방 전문가가 지금 빨리 미국이랑 소통을 하고, 네, 우리가 뭐 알루미늄이나 철강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미국 너희 자동차 값이 올라갈 건데 그럼 네, 어쩔 거냐, 이런 딜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한미 FTA 이야기를 하니까 대표님, 저 그거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제가 한미 FTA 반대 촛불 집회를 19인가 20살 나이 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정말 많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 13위 정도 이런 경제 강국이 네.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치적으로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또 한미 FTA 체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많은 비판을 얻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대변인님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 한미 FTA 체결로 우리는 미국한테 사실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한 뭐 한 60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7, 80조 이상의 이 흑자를 항상 내와요. 거의 FTA 체결한 다음에 우리는 거의 흑자를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FTA 체결 자체도 이제 깨버리려고 하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죠. 그래서 사실 그때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 한미 FTA 체결은 장기적으로 한미 양국이 다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셨던 것 같고 또 이라크 파병을 들어주면서 그때 사실 함께 원했던 게 개성공단을 성공시키려고 했던 마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지지를 얻는 거. 그래서 제가 알기는 그때 한미 동맹 과정 그리고 한국 정부 노무현 정부의 그 미국에 대한 대미 외교의 핵심은 그 FTA 체결 같은 것도 잘 마무리 협상을 잘 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된 게 많아요, 사실. 그 조항 자체 하나하나가.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개성공단을 성공시키는 마음으로 개성공단에서 나온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달라. 라는 요청을 미국의 상무부, 미국의 이제 행정부하고 또 미 의회에 그거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송영길 대표님께서 큰 노력을 하셨어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미 상무부에서 나온 그 무역 부대표부인가요? 그 웬디 셔먼인가요? 그분을 송영길 대표께서 아마 힐튼 호텔인가에서 만나셔서 그 냄비를 가져갔다고 네, 하죠. 예, 네. 그 개성공단 투자가 한 125개 업체가 들어간 거라는데 어느 회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남선 알루미늄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냄비를 직접 가져가셨다고 들었어요. 가서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게 잘 성공이 돼야 된다. 그런 설득도 정말 눈물겨게 했고 또 노무현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미국 국무부를 찾아가서 노력을 했는데 마침 그때 미 의회에서는 미 의회가 이제 보는 개성공단 또 북측을 바라보는 거는 지금은 이제 꽤 많이 변해가고는 있지만 북한은 이제 불량국가고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돈은 핵 개발로 전용된다. 라는 의심이 대다수의 그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에 그 미 의회에서 플로어에서 연설하면서
개성공단에서 반대하는 연설을 한 분이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마음이 변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브래드 셔먼이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게 힘든 노력들을 했고 한 것이다. 거기에 또 송영길 대표님이 맨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회 국회에서. 아, 네. 브랜드 셔먼 의원 이야기하니까 또 우리가 한반도 평화 법안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예. 텐데 대표님께서 송영길 대표님의 그 한미 동맹 강화라든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신 뒷이야기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 방송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이야기,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 길게 풀어내기는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도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늦은 나이 30대 후반에 어 미국의 이제 MBA 경영대학원에 공부를 잠깐 한 3년만 하고 돌아오려는 생각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어떻게 우리 와이프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3년이면 한국의 학생들 못 쫓아간다. 이건 경쟁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어쨌든 복잡한 인생은 뜻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게 돼서 지금 22년 차 미주 동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차리고 열심히 작게나마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월급을 주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렇게 했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광화문에 나가보면 정말 양쪽이 대립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계엄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범죄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특히 이게 뭐 반국가 체제니 반국가 세력이니 무슨 판이 뭐 헌정질서 파괴 세력이니 또 한쪽은 뭐 심지어 색깔론, 이념론을 내세워서 갈라져 있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항상 나오는 게 분단에서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근본 원인은 문제 핵심은 분단. 그래서 북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와 진보의 정책이 아니라 북을 기준으로 한 이 분단의 현 스테러스가 우리나라의 모든 분열과 대결과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남북끼리 지난 그 75년, 80년의 분단을 남북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오고 이제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북한의 미사일의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남북의 문제가 남북만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핵심 당사자가 돼버린 거예요. 북한 핵과 미사일이 미국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건시킬 간에 미국의 핵심적인 이해관계, 미국의 어떤 그 강한 리더십이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10여 년 전에 깨달은 것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때 이제 어쨌든 저도 미국에 살아가는 당당한 모범 시민이고, 또 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고, 유권자고, 또 후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시민권자로서 미국 의회를 움직여야 된다. 미국은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랑 좀 많이 틀린데 대통령이 권한이 세긴 하지만 미국도 모든 예산 또 법안 이런 걸 의회에서 만들어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회의 파워가 50%, 행정부가 50%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체크 앤 밸런스가 잘 돼 있어요. 견제와 균형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간에 한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을 한국 국회가 다수당이 많아서 법안을 발목 잡고 뭐 탄핵을 한다, 뭐 또 예산을 깎아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수백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야 돼요. 수십 번 수준.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3월 14일이면 또 정부가 셧다운 될 수도 있어요.
야당이나 그 의회에서 그 예산안을 통과 안 시켜줘요. 그래서 정부가 아예 셧다운이 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윤석열 우리 그 피청구인 기준으로 말하면은 미국은 쿠데타가 거의 뭐 매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미국은 견제와 균형 속에 집권당 대통령이 오버하면 나 이 예산 허가 못 해준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다 만나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대결했다가도 근데 우리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은 집권한 이후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만나잖아요.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심지어 국회 모든 관례인 국회에 가서 인사도 안 하고 그 심지어 자기 자당의 대표까지도 마음에 안 든다고 물러나게 하고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요번에 또 체포 명단에도 들어있게 하는 이런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한반도 평화 법안이 나오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에 10년 전부터 제가 이산가족 2세거든요. 제 아버님이 이제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단 한 번에 자기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 그리고 형제들의 생사도 모르고 돌아가셔요. 지금도 수많은 이산가족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그게 1세대로 끝날 것 같지만 그 슬픔은 2세대, 3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거의 10여만 명 가까운 이산가족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미국에도 있는 한국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달라라는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과 또 법안을 냈는데 그것이 통과돼도 사실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반도 문제. 그거는 상대방이 나를 언제든지 공격해서 나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피포위 강박증. 북한은 자기 체제가 무너지고 언제든지 쳐들을 수 있는 이런 피포위 강박증 속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은 그냥 저기 먼 이슈인 거예요. 이산가족의 문제, 인권의 문제는. 그래서 이게 서로 쳐들어가지 않고 너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는 종전의 선언이 있어야 되겠다. 정전협정을 공식적인 종전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평화롭게 지내자는 평화협정도 이뤄내고 또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비핵화의 문제, 북한의 핵의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이산가족의 문제,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문제, 또 심지어 뭐 미군유해 송환의 문제, 모든 문제를 미북, 남한까지 함께 하면 더 좋지만 어쨌든 미북 간의 외교관계 수립,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상시소통을 해나가자.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법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북 강경한 입장이었던 셔먼 의원께서 그동안 28년 가까이 대북 제재만 하시던 분이 지금까지의 미국 정책은 잘못됐다. 그렇게 강한 제재를 하고 수많은 제재를 입히고 가둬놨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은 더 고도화되고 미사일도 고도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이 법안이 나왔는데 이게 3년 반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법안이 나왔고 미 의회에서 지금 119기 회기인데요. 다시금 미 하원에서 발의가 됩니다. 2월 말에.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조선일보나 또 뭐 스카이데일리까지 그 보수들이 많이 본다는 굉장히 우려하고 뭐 약간의 이제 비난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견제하는 기사들도 나오곤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미중 패권 시대에 이 법안 종전을 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하자는 거는 사실 현재 세계 이 상황을 보시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지금 문제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재래식 포탄이 가서 이 서방 세계 우크라이나를 다 힘들게 하잖아요. 더군다나 군대까지 지금 13,000명 파견했다고 본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물론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북한을 한 나라를 너무 밀어붙였을 때 셔먼 의원이 주장이 이겁니다. 계속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모든 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내가 남고 있는 잉여 리소스를 팔 수밖에 없다. 그럼 북한이 갖고 있는 잉여 리소스
그러니까 서플러스 잉여 자금이나 잉여 물건이 뭐냐? 핵과 미사일뿐이 없는 거예요. 포탄 이런 거. 그럼 그게 어디에게 더 해가 되느냐? 그게 바로 그래서 북한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곧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정확하게 부입한다는 거예요. 북한을 이 미중 패권 시대 또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북중러 블록을 강화시키는 거는 가장 스투피드한 가장 멍청한 외교 아니냐. 지금도 책상에 앉아서 책상 때리면서 북한 불량국가 대화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 이거는 가장 무식하고 미국익을 해치는 외교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옛날에는 마크 루비오도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좀 꺼려하는 네오콘적인 입장이었지만 지금 국무장관이 되셔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이제 선을 같이 하는데 얼마 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자기네들이 보험용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면서 약간 인정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은 실패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외교회담에 대한 힘을 실어줘요. 그게 마크 루비오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월츠 안보보좌관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까지 이제는 새로운 강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영입된 분들, 제이디 벤스 부통령 아주 강한 반네오콘, 반군산복합체 입장을 갖고 있고요.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똑같은 입장이고요. 또 이번에 국가정보원장 되신 분 있죠. 털시 가바드. 우리 송영길 대표님하고 털시 가바드 의원은 하원 의원을 지내실 때 송영길 대표께서 직접 하와이에서 커피도 마시고 깊게 대화를 나눴던 분이에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께서 사실 나와 계시면 지금 우리나라 외교를 크게 도울 수 있는 그 국가정보 디렉터는 CIA 포함해서 미국의 18개의 모든 정보 관련 기관을 통괄하는 거기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께서 지금 계셨으면 우리나라 외교에 엄청난 힘이 되는 건데, 예? 지금 이런 분을 지금 이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이런 행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쌓은 국가적인 외교 자산을 완전히 낭비하고 가둬두고 있는 거다. 빨리 나오셔서 그 트럼프 대통령 이 측근에 아마 가장 많이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송영길 대표님이라고 봐요. 한 분이 아니라 아마 최고로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께서 빨리 나오셔서 지금 어려운 이 한미동맹 그 외교 상황을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촉매자 역할이 되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한반도 평화 법안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끝이 송영길 대표 자랑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대표님께서 외교 전문가시고 특히 통역을 거치지 않고 네. 직접 소통을 하시면서 오해되는 소지들도 걷어내시고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셔먼 의원의 그렇게 바뀐 태도는 결국 미국을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발의를 하셨던 거겠네요.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제 평화로운 관계 회복이 미국 그리고 한국, 북한 네. 뭐 전 세계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이 이야기 들으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대한민국, 북한을 바라보는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대표님의 노력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또 한국의 또 시민들의 노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광장에 나온 이제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은 네. 태극기랑 같이 어, 성조기를 들고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그 이유가 궁금한데 차마 만나 뵙더라도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대표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뭐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해를 하면서도 이분들이 그걸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10% 20%뿐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 상황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수적인 이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사실 미국 전체 국민과 미국 민주당 공화당 양당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부정선거를
론이 미국에서도 이제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재집권한 이후에는 미국에서 부정선거론을 이렇게 보셨나요? 그런 거 신문 기사에 하나도 안 네네. 나오죠. 지금은 미국에서 부정선거론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2020년 그러니까 저번 대선 때 46대 대통령 대선 때 가장 이제 이게 높았던 거고 그거를 계기로 이제 의사당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력 사태까지 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2020년, 22년까지 주장했던 일부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미국 선거에서 거의 떨어져 버렸어요. 낙선.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한 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갖고 재집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은 바이든 행정부 때 있었던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국경 문제, 마약 문제, 펜타닐로 막 9만 5천 명씩 미국에서 18세에서 45세 그 사망률에 아주 압도적인 1위가 이 마약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판단이었던 거고 부정선거를 떠들었던 분들도 심지어 공화당 트럼프를 찍은 분들도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은 뭐 20, 30%도 안 돼요. 공화당 측면에서도 미국 전체 인구를 대비하면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기억은 15%도 안 될 거예요. 15%, 20. 그리고 그조차도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당선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경제 살리기, 국경의 이 불법 그 이민자들의 그 애들로부터 뭐 나라를 지키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이분이 내세우는 외교 정책들 이런 거로 해서 표를 받은 것이지, 그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광화문에서 그 국기를 든 사람들은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미국의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아직도 조금 내세우고 있는 그분들의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이스라엘기를 듣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이스라엘 길을 들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길을 왜 들고 나오냐면은 이제 이분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나라 분들이 이제 주이시 아메리칸 그러니까 그 우리 에이펙으로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힘을 알고 이제 일정 부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주이시 아메리칸 미 연방의원의 주이시 아메리칸 대부분은 또 민주당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동적으로 이스라엘 국기를 뜨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일부 미국에도 극우 이러한 조직들이 있어요. 뭐 네. CPAC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엊그저께 이제 기사화된 게 KCPAC이라는 거를 어떤 애니첸이라는 어떤 분이 만들어서 이게 한국의 보수 극우하고 미국의 극우를 연결시켜 주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보이는데요. 크게 걱정하셔도 않을 게 될 게 그거는 일부의 세력에 불과하고 미국의 어떤 이 지향하는 가치는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들을 미국의 가치 동맹으로 생각한다. 이런 친위 구테타, 군대를 동원하고 또 그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조작을 하는 사건을 만들려고 했고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하는 생각이 대다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광장에서 태극기도 드시고 성조기도 드시면서 분명히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시겠지만 여러분 부정선거는 좀 이제 지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예, 대표님이랑 이야기 나누니까 자꾸 궁금합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쪽으로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적당히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미국으로 딱 붙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좌측에 계시는 분들은 미국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항상 정직하고 공정하고 또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사는 거는 정확한 우리의 원칙은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 간의 관계는 사실 외교잖아요. 외교는 뭐냐면 어느 정도 힘의 질서를 잘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분석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간에 미국은 세계 초인류 강국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거부하시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초인류 강국에 심하게 저항하다가, 사실은 이스라엘도 로마에 저항하다가 마사다 계곡에서 900 몇십 명의 이스라엘인이 다 전몰 하는 바람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서해 담판을 봐야 되고, 굴종이 아니라 담판을 하고.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일단은 한미 동맹은 중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대변인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노무현 정부 때 FTA 추구할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잖아요. 특히 진보 민주 진영에서. 근데 아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FTA를 잘 체결해서 모든 한국의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봤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익을 줄이려고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맹한테도. 그래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똑같은 잣대에서 중국도 우리가 이념적인 편향의 그리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교는. 외교는 편향되면 안 된다고 보여져요. 현실은 또 중국은 우리로부터 큰 경제적인 이익을 줬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 커져가는 중국의 성장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수많은 이익을 본 거거든요. 그거를 미국과 정확하게 논의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20몇 년을 살면서 대학에서도 공부해보는 입장은 미국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렇게 아부하고 밥 사줄게 이런 거 전혀 안 좋아해요. 미국 분들 훨씬 더 돈 많아요. 내가 술 사줄게 이런 거 싫어해요. 그냥 더치페이 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미국 사람은 예를 들어서 농구 경기를 한다고 쳐봐요. 아니면 뭐 축구 경기를 한다 쳐봐요. 그러니까 우리 팀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는 농구 경기 한다면 제일 키 크거나 아니면 농구 잘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주장 먹어서 가위바위보해서 네. 한 사람 뽑죠. 네. 우리 10명 모여서 나 쟤할게, 그다음 너 할게. 이렇게 균등하게 뽑잖아요. 미국은 농구장에 딱 가잖아요. 잘하는 놈부터 먹어요. 나는 이 사람하고 할래. 딱 너 나랑 할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사람. 모든 게 그래서 미국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당당한 사람을 좋아해요. 공부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그렇게 당당한 가운데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같은 나라들도 미국의 모든 말을 듣지만 본인들한테 첫 들어온 것도 그걸 원수로 생각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제가 외교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어느 나라부터 독립했습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잖아요. 영국이 사실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개척한 그 근본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미국으로 넘어와서 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영국이 끝까지 군대까지 보내가지고 뭐 조공을 바쳐나는 동, 뭐 세금을 막 걷고 그러니까 보스턴 TV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독립해야겠다 해서 영국으로부터 그 피를 흘리면서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을 한 나라예요. 그러면 그 영국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죠? 그럼 또 나아가서 일본은 미국을 아주 그러니까 휴밀리에이션, 아주 망신을 준 나라잖아요. 비행기를 몰고 와가지고 함대를 파견해서 진주만을 폭격하고 이랬던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수를 하죠. 도쿄 대공습을 하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폭까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원폭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는 싹 없애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베트남 얘기를 드릴게요. 베트남은 사실 미국한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아주 창피한 나라. 와, 저렇게 동양의 조그만 나라 가서 진 나라예요, 전쟁에서. 미국이 뭐 본토가 공격당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전쟁에 싸움을 했는데 졌어요, 미국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면 잠시 물러났다가 저걸 언젠가 다시 가가지고 한 10년 후에 완전히 싹 쓸어버려가지고 내 체면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를 보셔라는 거예요. 영국은요, 혈맹 이상의 혈맹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일본은 얄밉지만 동북아 전체 세계 전 세계 아시아에서 최고 혈맹이에요. 미국 엊그저께 그 수상 가서 하는 거 보세요. 그냥 아부 외교. 예? 그냥 그 저희 새로운 수상 그 이시바 시게루가 그 도토리현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무라이 딱 투구를 금장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합니까? 아, 트럼프 대통령은 신이 지켜줬는데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미국의 골든 에이지, 그러니까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하니까 우리 일본과 미국이 함께 황금 시간을 열어가는 내가 그게 되겠다. 딱 맞춰서 그냥 모든 거를.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 완전히 뭐 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타깝게도 한미 동맹보다 미일 동맹을 미국 애들이 자기를 뒤통수 치고 쳐들어온 자들이지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의 진짜 지도자들은 알고 있죠. 아, 저자들이 또 언제 힘세지면 어떻게 할지 몰라라는 것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베트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베트남도 참 슬기로운 게 미국의 링컨 항모를 받아들여요. 중국을 견제하는 베트남을 최고의 동남아의 기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와이낫 북한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중 패권 시대에 동북아의 가장 취약점이 북한 그쪽인데 그래서 북한과 외교 대화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미국 국익을 위한 거예요. 저도 미국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국과 가까이 지내면서 더 미국이 추구하는 바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주인이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자유평등을 의 나라의 모범이 된 나라예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안 됐으면 전 세계도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윤석열이가 일으킨 이 쿠데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린 나라고 또 수많은 흑인들의 노력으로 미국의 민권법, 인권법이 제정되면서 그게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파장을 만든 미국은 중요한 나라예요. 이 미국에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도 기여하고 또 한국도 그 미국하고 같이 미국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좋은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미국 사람 누구한테 만드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려서 절대로 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미다. 또 철저한 반중이다. 반일이다. 여러분 나 이렇게 해서 일본도요. 저도 일본에 대해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것도 투트랙으로 갈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자들도 이 과거 청산을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도 있다고 하지만 일본이 가장 당사적으로서 과거 청산을 못한 나라예요. 독일은 싹 해서 모든 게 다 됐는데 일본은 못한 나라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것이 80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과거 청산을 싹 하자? 싹 하지 않으면 너희들하고 대화 없어. 이거는 또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라 경제와 또 역사의 문제는 분리해서 협력할 건 또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야지 발전이 있다. 그건 똑같이 중국 가지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보수들이 정치적으로 반중, 협중 사상을 퍼뜨려서는 이익이 될 게 없다. 그거는 미국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한국이 슬기롭게 외교를 해줘야지 미국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랑 친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있어. 그럼 좋을까요? 결과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죠. 스마트하게 그래도 품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더 내 친구로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똑같은 입장입니다, 미국도. 와, 네. 제가 지난주에 최재형 목사님 모시고 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역사 이야기를 쭉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는 미국의 역사와 쭉 얘기해 주시는데 한국과 미국을 자주 지금 오가고 계시죠. 네.
저희가 최재형 목사님과 저희 최 대표님 모시고 역사 강좌를 연속으로 만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이 송영길 TV 시작할 때 코너 속의 코너라 그래서 네. 송영길 다시 보기라는 코너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언제 이걸 꺼내지 고민하다가 마침 방금 하시는 말씀 속에 이게 이런 단어가 나와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테니 댓글로 한번 많이 달아봐 주세요. 송영길 대표의 어릴 적 장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송영길 대표님께서 어릴 적에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요.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 동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송영길 대표님의 장래 희망을 제가 들었을 때,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송영길 대표님은 이분이 참 멋있었대요. 이런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어떤 꿈을 꾸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듣기는 송영길 대표님은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외교부 장관을 하시고 싶었다라는 어? 말씀을 어. 듣는데 맞습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셨나요? 큰일 아, 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너무 빨리 너무 얘기했나? 빨리 송영길 대표님 어릴 적부터 서희 같은 네. 외교관이 되고 싶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요. 한국 역사나 외국 역사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나 다른 여타 나라의 역사 안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갈지 늘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표님 덕분에 너무 짧은 코너 속의 코너 송영길 다시 보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원래 저희가 계획은 대표님께서 지금 옥중에 계시면서 저희에게 컬럼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총 지금 14편의 컬럼 중에서 2편이 미국이 트럼프 정부 관련된 컬럼이에요. 그래서 읽고 어떻게 조금 해석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미 한 1시간 가까이 벌써 이만큼이나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드릴 질문이 아직 한참 남아서 한 가지만 조금 짧게 같이 읽어보고 또 영어를 워낙 잘하셔서 제가 저번에 엉망진창으로 읽었던 부분을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릴게요. 대표님, 제 여기 화면 혹시 보이실까요? 네. 제가 여기 읽으면 대표님께서 이쪽을 조금 읽어봐 주세요. 네. 송영길 대표님의 옥중 컬럼 11화 뒷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부재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아는 악마가 모르는 악마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무지는 오해와 공조를 낳고 공포에 기초한 군비 강화, 핵무장은 안보 딜레마에 빠진다. 상호 군비 강화의 악순환이 1, 2차 세계대전을 잉태했다. 누가 트럼프를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순기능으로 유도할 것인가? 강한 자신감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5천년 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 국민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으로 트럼프와 대응해야 한다. 쫄면 안 된다. 트럼프는 쫄보는 우습게 본다. 강한 자신감과 한 방 같이 때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상대방을 존중한다. 네, 미국이 그렇다 그랬죠. 예. 트럼프의 놀이기감이 되었을 윤석열의 조기 퇴진 파면은 그나마 대한민국의 행운이다. 제2의 반란의 불씨를 진압해야 한다. 트럼프의 순기능은 격려하고 역기능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맞서. Korea first, us first. 한국 우선, 지구 우선. There's no planet B. 지구 위에 비행성은 없다를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송 대표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지금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님께서 귀국하셨잖아요. 그 후임으로
아마 우리 다들 아시면 좋으실 분인데요. 조셉윤 한국계 미국인 조셉윤 대사님이 대리 대사로 나와 계세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흔쾌히 해서 임명해서 와 계신데 잠깐 뵙고 저도 잘 아는 분이라 대화를 나눴는데 송영길 대표님께서 네, 여기 제가 면회를 갔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잠깐 조셉윤 대사님을 만납니다 했더니 꼭 안부를 전해주시면 좋겠다. 5, 6년 전에 저와 같이 이제 조셉윤 대사님 그때는 연구소에 계실 때인데 워싱턴에 그때 같이 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부를 전했더니 송영길 대표님이 현 근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셨고요. 꼭 안부를 전해달라라는 말씀을 조셉윤 대사님께서 송영길 대표님께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이 TV를 통해서 송영길 TV를 통해서 전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항철 대표님께서는 미국 워싱턴 DC와 대한민국 국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시고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한국과 미국을 잇는 정말 중요한 그런 자산이셨는데 지금 옥중에 갇혀 계셔서 탄압받고 계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송영길 대표님의 칼럼 11화, 12화는 저희 송영길 TV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고요. 지금 대표님이 하신 말씀과 송영길 대표님이 옥중 칼럼에서 적으신 내용이 거의 정말 비슷해요. 두 분이 바라보시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가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12화 칼럼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방금 해주시는 말씀이랑 너무 같아서 한번 대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인의 자주 독립국이다. 한미동맹은 자주적 동맹이 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미일 동맹의 종속 단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우리 대표님께 길게 또 설명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영길 TV 시청자 여러분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송영길 대표님은 제가 아는 한국 외교의 최고 실력자이고 자산입니다. 이런 분이 그 영어의 몸이 돼서 구치소의 독방에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빨리 조속하게 석방돼서 지금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한미 동맹 더 나아가 한국의 전체적인 외교에 큰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탄핵이 조속하게 마무리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이제 탄생했을 때 여러분께서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큰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전 또 무엇보다도 송 대표님께서 영어의 몸으로 이 자리에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송영길 TV를 이어가시고 또 이 소나무당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끈을 이어가시는 우리 강 총장님 필두로 또 우리 대변인님 그리고 여기는 우리 강주석 우리 수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중앙보훈센터지요? 네네. 여기 6층에 자리한 소나무당 당사도 틈틈이 시간 되실 때 여의도 일이 있으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소나무당 당원은 아니지만 당부드리고 응원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미주 민주 참여 포럼 최강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색했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같이 해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댓글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작.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